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아 불참했습니다. 예산을 검증하고 견제할 야당의 핵심 역할을 포기해야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당내의 강경 목소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부터 되찾아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 일기 출범 뒤 첫 일반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뉴욕시장 선거인데요. 첫 무슬림 시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는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예고하는 결과로 풀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물밑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대비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내년 3월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가운데 한 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도 20%가 넘었는데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고객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KT는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새 예산안 설명에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지원 예산 3배 증액과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띄웠습니다. 미래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총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 728조 원 규모이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줄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사업 7개 분야에서 비수도권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에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국회의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는 여야의 모습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차례 가까이 박수를 치면서 이재명을 크게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의 표정을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채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뒤 2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본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장면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한 상황. 텅 빈 제1야당 자리를 보며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20분 넘게 진행된 시정연설은 마치 팬미팅을 방불케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침표는 다시 협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쳤고 의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한참 의원들과 여운을 즐겼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통합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질주하는 거대 여당도 운동장을 떠나 일탈한 제1야당도 나란히 남탓만 되풀이 했습니다. 막을 올린 예산 전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두고 국회가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협치의 자세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정연설 종료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가 면담이 진행됐고 이후에 여야 대표와 다시 한번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야당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반쪽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의 보이콧 이후 3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며 이젠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은 마스크에 상복, 근조 자유민주주의 영정까지 들고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에 맞춰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이례적으로 본청 앞까지 나온 국회의장을 보며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입법부가 대통령 사수일입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자 침묵 시위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살짝 미소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정연설 직전 사전 환담 역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부 요인, 특히 번개불 파기환송으로 민주당 표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며 연대를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건너뛴 것을 꼬집었습니다. 일치 단계로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발길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의 목표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민주당도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3년 만에 반쪽 연설이 재연된 건데 여야가 바뀌었을 뿐 예산 첫 관문부터 눈살 찌푸려지는 극한 대치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주택 의원도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이들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지역구 49석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는데 국민의힘이 35명, 민주당이 2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로 남아있는 한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해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 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성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가 통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규제 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합니다. 이게 말이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어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8%, 전세는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폭 전망이 높았는데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수세 둔화에 따른 전세 수요 유입, 또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주택 매매 시장에서 수도권은 2% 상승하고 지방은 0.5%가 하락해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 2기 출범 뒤 첫 일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무슬림 후보가 나선 뉴욕시장 선거입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열려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뉴욕일 텐데요.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방정부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뽑는 일반 선거 본투표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인 무소속의 앤드류 쿠오모 후보,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와 격돌했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는 이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하며 막판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맘다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뉴욕시는 처음으로 무슬림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를 앞둔 맘다니 후보와 쿠오모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to wait for buses that never come. These same New Yorkers that have to move out of this city when they want to raise a family. And these same New Yorkers who have grown tired of going on Street Easy to find apartments in Jersey City because that's the only place they could consider affording. It is time now for a new day in our politics. The president opposes Zohran Mamdani. The president believes Zohran Mamdani is a communist. He believes he's an existential threat. If you watch the polls, they've all been moving to us. It's not over till it's over. Run through the tape. 트럼프는 트럼프죠.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앙이 될 것이라고 공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인 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한 기록만 있고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경력이라도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면서 쿠오모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맘다니는 쿠오모 후보에게 축하한다. 당신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looked at the polls and looks like we're going to have a communist as the mayor of New York. I don't know that I want to get involved. It's really a question of would I rather have a Democrat or a communist? And I would rather have a Democrat than a communist.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를 새로 선출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공화당이 여전히 강세지만은 민주당 후보인 마이키 셰릴 연방하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잭 지터럴리 전 뉴저지주 의원과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하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윈썸 얼시어스 부지사를 여론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 조정안인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한 50호 주민투표가 치러지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맞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보스턴, 신시내티, 피츠버그, 샬럿 등 다른 미국 대도시에서도 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현직 시장의 재선이 유력합니다. 시애틀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민주당 현직 시장이 진보 성향의 후보와 맞붙고 있어서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진보 후보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가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라면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2기 행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공화당, 민주당의 현 주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됐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정상회담급의 북미 대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브리핑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죠.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이 되었으나 물밑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는데 정상회담 수준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기대하며 동시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9차 당대회를 마치고 열병식을 한 번 더 개최하고 한미연합훈련이 3월 달에 있으면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타진 내지는 어떤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국가정보원은 또 북한군의 건설부대 5천여 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면서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만여 명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고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 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자 방한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건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떠오른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제가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우리와 원자력 협정을 맺은 동맹국 정상에 이어 미군 당국의 수장이 양국 간 군사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기구에서 핵잠수함 협력을 공식화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군사적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지출 확대 계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협의체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개발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선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 방산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통상 발표되던 공동성명은 양국 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망라한 합동 팩트시트가 나오면 알리겠다며 공개를 미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발전할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효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도 표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기금법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25% 고율이 적용된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회담 성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에 MOU, 즉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댄 우리와 투자금을 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 그리고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73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점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 앞서 의장 접견실에서 주요 기관 수장들과 환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권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APEC을 잘 치러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또 선관위, 감사원, 이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위 외교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에 기분 좋은 덕담을 나눴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재판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재판중지법이 용산 제동에 막혀 백지화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 이른바 명청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둘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철회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두고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다칩니다. 어이구. 결국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비공개 3자 회동을 25분간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냥 웃고 좋은 얘기만 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고 특히 에이펙을 성공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대통령과 손잡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논란을 두고 몇몇이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선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에이펙의 시간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화두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을 일단 처리하자는 돌출 발언도 나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나아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뒷말에 선을 그으며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당정 엇박자 논란에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을 유죄로 판단한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차례나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알았는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총 719쪽에 이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390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적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는 비교적 명확히 짚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업자들도 이를 알고 정 전 실장과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유착관계를 이 대통령이 알진 못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건 알았겠으나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 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동시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증거인멸 왜 하셨나요?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지켜봅시다. 두 모자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800억 원대 수익을 내고도 지자체에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최 씨와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가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포함해 김건희 씨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다수 발견됐는데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연루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면서도 김건희 씨 보석 청구는 허가되면 안 된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의 주요 증인들이 나오는 상황에 접촉을 포함한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다면서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6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는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교환했던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김 씨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열리는데요. 최상목 전 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사항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와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이었던 증인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 전 장관도 오후 증인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에선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선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겠고 오늘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6.1도, 대구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여행 관련 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김장재료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확대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감값이나 귤값은 그래도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과는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7%로 잠시 둔화했지만 9월 다시 2.1%로 오르며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10월 추석 연휴에 콘도 이용료, 승용차 임대료, 해외 단체 여행비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긴 추석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오르자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는 물가가 2% 안팎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공급이 줄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1%나 올랐습니다. 특히 찹쌀이 45%, 사과도 21% 넘게 오르며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배추 36,500톤과 무 11,000톤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1,000일염 등 5,000톤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지원을 강화해 김장재료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김장철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할인 행사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부족 원인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서민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규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 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KT가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합니다. KT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심을 받고 싶은 가입자는 오전 9시부터 kt.com 웹사이트나 유심 교체 전담센터에서 교체를 예약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어제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해 4,120대로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낮은 4,219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4,117까지 밀렸다가 2.4% 떨어진 4,121.74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개인은 홀로 2조 6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 넘게 떨어져 각각 10만 4천 원대, 58만 원대로 내려섰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2를 두고 그동안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2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한 줄 읽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전보다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방문한 뒤 깐부치킨 매장에 손님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은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중국에서 건조 마늘 등 건조된 농산물을 냉동식품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사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이 사실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핵 옵션을 동원해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 투표가 또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자정이 지나면 셧다운 36일째로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12월 35일 동안 이어졌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The Republicans have been the only ones working in good faith to end the shutdown and get everyone paid and get the services flowing again. Only thing that party has accomplished for the country is to shut down the federal government. 1기에 이어 2기 임기에서도 최장 셧다운을 경험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핵옵션을 동원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고 셧다운을 끝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 중간 선거를 포함한 선거 결과가 참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fully complying with the court order. So if you are at home and you want your SNAP benefits, call the Democrats and tell them to reopen the government. 공화당 역시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상원의 협치를 파괴할 핵옵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 협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국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반군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수단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서 폭력은 물론이고 기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수단 북부 타윌라의 국경 없는 의사회 진료소에 환자가 가득합니다. 모두 북다르푸르의 주도 알파시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يعني من محلي للمنطقة اللي أنا مشيت لها مشيت في يومين لأن أنا مصاب فيني ومصاب فيني ومصاب في يدي. 수단 반군인 RSF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군의 서부 최후 거점이던 알파시르를 에워싸고 공격해 지난달 26일 정부군을 몰아냈습니다.
이후 RSF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파시르의 사우디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등 46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Les cas principaux que nous recevons sont des cas de trauma, des blessures par balle principalement, des fractures instables, des plaies infectées, des complications de chirurgie qui ont eu lieu à El Fashir. 유엔은 수단의 끔찍한 위기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redible reports of widespread executions since the Rapid Support Forces entered the city. I once again call an immediate end to this unimaginable violence.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이 30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수단 주민들은 폭력 외에 굶주림과 질병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알파시르와 카두글리 등 두 곳에서 기근이 추가로 확산했다며 최근 전투가 격화된 다르푸르 등 다른 20개 지역도 기근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청부살인과 마약 밀매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거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곳곳에선 치안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요. 시위가 벌어진 우루아파는 지난 1일 카르텔 폭력에 강경 대응을 천명해온 현직 시장이 총격을 받고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주정부의 청사와 시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중부에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부딪혀 최소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비라스푸르 부근에서 여객열차가 앞에 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량의 여객열차 객차칸이 뒤집히면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미국 플랫폼 위시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공정경제국 의뢰로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쉬인은 최근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샀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아동 포르노 성격을 띤 인형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정경쟁국이 밝혔습니다. 테무와 위시에선 여러 포르노그래픽 콘텐츠가 유통되고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위한 어떤 필터링 조치도 없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에는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밀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그림 그리기 시간. 교사가 책상 위 그림을 가리키더니 아이 이마를 손으로 밉니다. 아이의 목이 젖힐 정도인데 교사는 곧이어 아이를 밀고 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집니다. 한동안 교사의 말을 들으며 서 있던 아이는 자리에 앉더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왜 까맣게 칠해?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어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부모가 경위를 묻자 해당 교사는 아이가 바른 자세로 앉도록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옆으로 바르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CCTV 영상에는 해당 교사가 다른 아이의 이마를 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세게 얼굴을 탁 잡으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확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방을 던지며
그럴 거면 유치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숙제 같은 거 안 가져올 거면 오지 마. 가방을 서랍에서 꺼내서 던지면서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치원 측은 YTN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CCTV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과 끼어들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앞 만취 운전자를 포함해 불과 1시간 만에 2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는데도 스쿨존까지 차를 몰고 나온 남성이 적발됩니다. 0.025 나왔거든요. 혼방 수치 나왔습니다. 대리 불러가지고 귀가하실게요. 혹시 숙취운전을 하신 걸까요? 아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초등학교 앞을 달리다 덜미를 잡힌 운전자도 있습니다. 0.112 나왔어요. 수치 많이 나왔거든요. 0.112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하나를 쉬우세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단속 도중엔 스쿨존에서 난폭하게 차를 급가속한 운전자까지 포착됐습니다. 급가속을 하시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선생님. 어린아이들 등교 중이라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경찰이 출근길 서울 일대 곳곳에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단속하면서 잇따라 적발된 끼어들기 운전자들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모르고 들어온 것을 그러면 거기서 다른 걸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앞차 꼬리를 물고 가던 운전자들도 여럿 붙잡혔습니다. 교차로를 이제 충분히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정지선에서 정차를 하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끼어들기 130여 건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250여 건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제주 해안가와 제주항 방파제에서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하던 일당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하루 새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성산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 포장이 비슷한 차 포장지에 1kg의 백색 결정체가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는 모두 4건입니다. 지난달 이후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출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류 형태나 이런 것을 이제 그 포장 형태나 이제 포장지 이런 출처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 가능한지 지금 이제 다 이제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마약류 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제 남산의 서울타워 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빠질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이 서울타워와 주변을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YTN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에 우뚝 선 서울타워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랜드마크입니다. 세계적 열풍을 불러온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도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지난 9월 서울타워 전망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0%가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최다 월 방문객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해외로 인지도를 넓히는 서울의 상징 서울타워와 서울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디자인 경관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와 YTN은 남산 팔각정 광장 일대를 관람객들이 걷기 쉽고 구경하기 편하게 조성하도록 협업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는 조명과 미디어 연출을 상호 협력해 한강 주변 야경을 한층 빛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상호 협력의 시작을 넘어서 서울이 지향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또 스마트 관광 혁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서울시는 낮과 밤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관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서울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를 찾는 관광객들 즐거움도 한층 커질 거로 기대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LG와 한화 선수들이 야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완전체를 이룬 대표팀은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스포츠 뉴스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한화 최재훈이 받아친 장타를 전력 질주해서 잡아내는 LG 박혜민. 공수로 맞서 한국 시리즈의 명장면을 남겼던 LG와 한화 선수 12명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휴식 단 4흘 만에 복귀입니다. 박혜민은 LG뿐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나이가 좀 가장 많기 때문에 선임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기운과 함께 어린 선수들을 잘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번 대표팀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간단한 몸풀기와 공 주고받기를 시작한 선수들은 다양한 주자 상황에서 번트에 대비한 수비 패턴을 훈련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코리아라는 같은 유니폼 안에서 가을 야구의 가슴 벅참과 아쉬움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지만 저희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2003년생이 대거포진의 세대 교체를 이룬 가운데 최재훈과 박동원 등 중견급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유지영 감독은 대표팀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라인업은 이틀 정도 훈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연습하는 모습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한 7일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이 집중된 김서현의 몸 상태에 대해선 말을 아낀 가운데 이정후, 김하성 등 해외파의 합류 여부는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마친 LG와 한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완전체가 된 야구 국가대표팀은 주말 체코와의 2연전으로 평가전에 돌입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이맘때 쌀쌀한 아침 공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맑고 큰 일교차 날씨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만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의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충남과 호남 동부, 영남 등 일부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준인데요. 기온이 낮은 곳에선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6.1도, 대구는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에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건조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 수칙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